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이탈리아에 정착한 안나와 브론스케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에서 안나와 브론스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며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해외 생활 중인 안나와 브론스키. 안나는 러시아에서 도망친 이후로 말 그대로 온전하고도 항구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자신이 버리고 온 남편은 물론 아들을 생각해 스스로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여기면서도 마음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 도저히 어떤 방식으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러시아에서 누리던 모든 삶이 꿈처럼 느껴질 지경입니다. 브론스키와 함께 이탈리아로 도망친 지금 순간이 진짜 깨어있는 삶이라고 느끼죠. 게다가 그녀가 보기엔 브론스키는 알면 알수록 더욱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인물이라 자기 자신이 그에게 모자란 여자가 아닐지를 계속해서 반추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브론스키는 커다란 욕망의 불충족을 느낍니다. 안나를 데리고 도망쳐 얻게 된 행복은 있지만 남자는 그것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동물이라 자신의 여타 욕구들, 자유에 대한 갈망들이 떠올라 마음 한켠이 공허한 상태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때는 정치에, 어떤 때는 신간서적에, 어떤 때는 그림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었던 그는 자신만의 창의적인 그림보다는 자신이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작품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재능 덕택에 매우 빠른 속도로 수준급의 모방 화풍을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는 자신이 모방한 우아한 프랑스식 화풍으로 이탈리아 복장을 입은 안나를 즐겨 그립니다. 이런 브론스키는 자신이 사랑을 위해 사회적 지위와 공명심을 모두 내려놓고 사랑의 도피를 한 겸허한 예술가라는 허상에 빠지게 되고 이 허상은 그에게 꽤 만족감을 줍니다. 그리고 어느 하루에 집에 놀러온 골레니 셰프에게 미하일로프라는 예술가에 대해 아는지 묻죠. 미하일로프는 혁명적이고 파격적인 그림으로 주목받으나 그 과단성 때문에 정부나 재단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예술가입니다. 브론스키는 남다른 안목의 겸허한 예술가로서 그의 작품을 사고 그에게도 안나의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할 셈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골레니 셰프는 여러 이야기 끝에 브론스키 커플을 미하일로프에게로 이끌어줍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미하일로프에게로 옮겨갑니다. 미하일로프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동시에 자신의 예술 작업에 미쳐있는 인간입니다. 종이에 떨어진 촌농 자국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낼 정도의 집착과 재능이 있죠. 그는 자신이 라파엘로만큼의 그림을 그리지는 못해도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 전달면에서는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못지않다고 여깁니다. 이런 그는 러시아인 고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에 그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브론스키와 안나, 골레니 셰프는 미하일로프의 작업실에서 작품들을 살펴봅니다. 미하일로프는 이 방문객들이 부유한 동시에 예술적 편견에 사로잡힌 이들일 거라 일찌감치 속단하면서도 그들이 그림을 보고 내리는 평가 하나하나에 희열과 고통의 상태를 오갑니다. 성경의 거대한 주제의식 중 하나를 담은 작품을 두고 이리저리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정작 브론스키와 안나의 눈에 들어온 그의 작품은 소년들이 놀고 있는 소박한 풍경화입니다. 브론스키는 이 작품을 사기로 마음먹죠. 미하일로프는 브론스키에게 작품을 팔고 안나의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 브론스키네 화실에 갈 때마다 브론스키는 자신의 그림을 평가해 달라고 하고 골레니 셰프는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 하나 미하일로프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안나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만 힘을 썼죠. 그리고 작업이 끝나는 순간 발길을 끊는데요. 미하일로프 입장에서는 거짓 그림을 그리고 있는 브론스키가 마치 자신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구는 태도 자체가 너무도 불쾌했습니다.
이 부분의 묘사가 무척 재미있는데요. 어떤 여인과 연애 중인 사람 앞에 누군가가 밀랍 인형을 들고 와 그것에 입을 맞추고 애정을 표현하는 걸 보면 불쾌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죠. 이 평가처럼 브론스키는 미하일로프가 그린 안나의 초상화를 보고서는 곧 자신도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줄로 알지만 그림을 그릴수록 결코 그 결과물에 도달하지 못할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골레니 셰프가 자신의 저작 이권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이에 브론스키는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서 그림 공부를 그만두는데요. 그러자 이탈리아에서의 모든 생활이 다시금 너무도 지루하고 하잘것없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 오는 여름에 페테르부르크로 향해 브론스키 가문의 영지에서 지내기로 계획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안나는 자신의 아들을 만날 생각도 가지고 있죠. 이야기는 다시 레빈네로 향합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된 레빈과 키티는 전에 없던 혼돈과 갈등을 겪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결혼한 그들에게는 갖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붙어 살게 된 남남이 겪는 관계 충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결혼을 하고 석 달 동안 그들은 부부싸움도 하고 자신이 모르던 상대의 모습, 또 자신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그러고는 결국 부부가 된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자신에게 상처 주는 일임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그러한 부분을 고치려 노력하며 서로 함께 사는 방법을 차츰 익히게 됩니다. 레비는 시골에서 다시 농사일에 관한 저작 활동에 몰두하게 되는데요. 이러는 중에 키티는 자수를 놓고 몸단장을 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레빈에게는 이런 키티의 모습이 조금은 한심하게도 보이는데요. 기실 키티가 임신을 대비해 남은 시간을 알뜰히 즐기고 있다는 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는 중에 레비는 둘째 형, 니콜라이의 건강이 정말로 좋지 않아졌다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레비는 그런 형을 보러 떠나기로 마음먹는데요. 키티가 그를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비는 키티가 그저 혼자 있기 싫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따라오려 한다고 여기는데요. 키티는 겨우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남편의 형님이 아픈 곳을 함께 찾아가 힘든 일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아무래도 레빈이 아직까지 이 마음을 알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459페이지까지 읽어봤습니다. 이제 안나 카리나 전체 내용의 중반부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매번 놀랐지만 톨스토이의 인간 내면에 대한 통찰과 묘사가 소름 끼치는 만큼 대단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 키티와 레빈 모두 너무나 입체적이면서도 이입이 되어 이들 모두 실제 하는 인물처럼 느껴지고 이들의 마음속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입니다. 과연 이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